그런데 이제 주목할 거는 백플레인 소비 전력인데요. 소비 전력이 2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전수검사 데이터를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어느 패키지에서 불량이 났다고 하면 이거를 그 앞에까지 추적을 해서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0월 셋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글래스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2개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JBD가 차세대 레도스 플랫폼 로드러너를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국내에 뭐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스마트 글래스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레도스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글래스에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엘코스도 있고 올레도스도 있는데 이들 제품들에 비해서는 레도스가 소비 전력이 좀 낮고 그리고 야외 시인성이 좀 좋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JBD가 기존에도 허밍버드라고 하는 레도스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드러너라고 하는 신제품을 이제 내놨다는 거고, 이게 해상도 측면에서는 한 50% 정도 개선이 됐죠. 그리고 PPI는 2.25배, 단위 면적 안에 도트가 몇 개나 들어있느냐 PPI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2.25배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거는 백플레인 소비 전력인데요. 소비 전력이 2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는 해상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소비 전력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건 화면 안에 어떤 도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이 도트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소비 전력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해상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은 2분의 1로 떨어졌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하면 이 레도스의 S라고 하는 게 이 실리콘 백플레인을 줄여서 이 S라고 쓰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파운드리 산업에서 뭐 14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이렇게 내려갈수록 반도체 성능도 좋아지지만 소비 전력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로드러너에 적용된 실리콘 백플레인이 처음으로 22나노 공정이 적용됐다고 하거든요. 기존의 허밍버드나 아니면 타 회사에서 만든 백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28나노나 아니면 40나노 이 정도 공정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가다 보니 소비 전력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JBD는 이제 중국 회사고요. 여기 이제 실리콘 백플레인을 설계하는 회사는 국내 이제 사피엔 반도체라고 하는 팹리스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로드러너가 2026년 하반기에 양산이 된다고 하는데 양산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사피엔 반도체가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목하는 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엑스큐브라는 기술이에요. 엑스큐브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그 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이 총천연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천연색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적색, 녹색, 청색 픽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까라고 봤을 때 방법이 뭐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일단은 모놀리식으로 한번 적층을 해보자. 적색, 녹색, 청색을 이렇게 3층으로 쌓아서 이 3가지 색상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흰색 빛이 나오면서 휘도를 조절하면은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적색, 녹색, 청색 LED를 각각의 웨이퍼에서 만든 다음에 이걸 백플레인에 이렇게 전사를 해서 한번 총천연색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2개는 지금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이 픽셀 간격이 기존에는 4마이크로미터였고 이번엔 더 줄어서 2.5마이크로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색 칩과 청색 칩의 간격이 2.5마이크로미터라는 거예요. 이거 백혈구보다 더 작은 수치입니다. 그 정도의 얼라이먼트를 해가면서 이 위에 있는 수십만 개 칩을 정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JBD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이거를 칩 단위로 전사를 하지 말고 적색 패널, 녹색 패널, 청색 패널을 각각 이어 붙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프리즘을 써서 화면을 투사를 해주자. 그러니까 여기 청색 빛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초록색 빛도 이렇게 나가는 거고 빨간색 빛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개 패널에서 만들어진 화상을 하나로 합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천연색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모노리식이나 아니면 기존의 싱글 패널 방식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이게 훨씬 더 화면을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패널을 3장을 쓰던 거에서 패널을 하나, 둘, 3장을 쓰던 거에서
패널을 여기 한 장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분명히 좋기는 할 겁니다.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요 방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3패널을 써서 X큐브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프리즘으로 X큐브 하는 게 좀 적정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베스트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재현성은 가장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애플 같은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AMD,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뉴스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OCP2025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CP,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할 때 여러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GPU와 GPU를 연결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이 서버를 운용하는 기술, 서버에서 열이 많이 날 텐데 이걸 냉각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논의하는 기구가 OCP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여서 특정 표준을 만들면 여러 벤더들이 있더라도 다 여기에 호환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취지거든요. 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표준이 나와서 좀 배타적으로 운용을 한다 이러면 어떤 특정 기술에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이제 벤더한테 휘둘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OCP라는 걸 메타가 2011년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시절이죠. 페이스북 시절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AMD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컴퓨팅 회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AMD가 굉장히 이 바닥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AMD가 이 OCP2025에서 헬리오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MI350까지는 AMD가 굉장히 GPU를 잘 만들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GPU 레벨에서 보면 엔비디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사실 GPU와 GPU를 연결하는 기술, 혹은 이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기술, 인프라 전체를 연결하는 기술이 엔비디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뭐 구체적으로 보면 NVLink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팔리질 않았었고, MI400부터는 이 헬리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완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OCP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ESUN이라고 하는, ESUN이라고 하는 Ethernet for Scale-up Networking이라고 하는 또 이니셔티브에 또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스케일업 분야의 어떤 표준을 만드는 또 이니셔티브인데, 스케일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엔빌링크나 아니면 인피니밴드 이런 기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개방형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지금 AMD가 나서서 업체들 규합을 해서 엔비디아에 좀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할까요? 근데 이 OCP에는 사실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엔비디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엔비디아가 워낙 엔빌링크하고 뭐 쿠다나 이런 것들을 좀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어떤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목적 자체가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모바일 산업 생태계 초창기를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OS, 그리고 세트, 이렇게 각 산업이 나눠져서 생태계가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애플은 보면 칩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OS는 당연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독자적으로만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성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은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만들기는 했지만, AP는 니네가 다양하게만 만들어봐, 미디어텍, 퀄컴, 삼성이 다 제각각 만들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도 제조사들이 워낙 많죠. 삼성전자도 만들고,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다양한 세트 업체들이 이 안드로이드 표준에 맞춰서 세트를 내고, AP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경쟁하면서 이제 모바일 산업이 성장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애플의 이 전략이 엔비디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NV링크나 NV스위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엔비디아의 GPU에만 이제 통용이 되는 이런 방식이고, AMD가 참여하고 있는 OCP 같은 경우는 이 구글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 생태계의 업체들을 규합을 해서 이 오픈 컴퓨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생태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한 스마트폰이 나오고 15년, 이제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점유율 면에서는 좀 높기는 합니다. 이렇게 과반이 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애플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산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또 애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AMD가 만약에 이 구글의 한 반의 반만큼이라도 성과를 낸다면 아마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에 아주 반의 반도 안 되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이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이 모바일 판세에서 했던 전략들을 AMD가 잘 구사를 한다면 나중에 이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지 좀 흥미진진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메트리가 글래스 기판용 CT 및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초에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노메트리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을 진입을 했고 검사 장비를 공급을 했다. 이제 본문을 보면 CT 검사 장비하고 엑스레이 장비를 공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채널에서 반도체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복귀해보면 주로 TGV 공정에서 이 가공, 식각, 그리고 도금, CMP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어 쪽에 구멍을 어떻게 뚫을래, 그리고 여기 안에 구리로 어떻게 채울래, 이 분야를 주로 다뤘었지 검사 쪽은 그렇게 막 중요하게 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뭘 만들어야 그 다음에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덜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래스 기판에서 통용되는 검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가 이제 AOI가 있고 하나가 엑스레이, 그리고 CT가 있는데 CT는 엑스레이의 좀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AOI는 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 검사입니다. 외관 검사. 이 밖에서 이미지를 탁 촬영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AOI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구멍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뚫려 있는지, 그리고 요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의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깊이로 뚫려 있는지를 외관으로, 그야말로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게 이 AOI 기술이고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병원 가서 뭐 뼈 사진 같은 거 찍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시를 하는 겁니다. 이 내부를 보는 거죠. 이제 특히 도금을 하고 나면 그 내부에 도금이 잘 채워져 있는지는 그냥 밖에서 봐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을 들여다봐야 거기에 이제 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엑스레이를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CT는 내부를 보되 단층을 잘라서, 그러니까 심도를 조정해 가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로 찍으면 골절이 있구나 없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CT로 찍으면 골절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로 골절이 돼서 이렇게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노메트리에서 공급했다는 건 이 엑스레이와 CT죠. 그럼 AOI하고 엑스레이가 각각 언제 시행이 되느냐? AOI는 사실 이 TGV 공정 내에서 거의 매번 합니다. 유리 원장 들어왔을 때 이물 검사를 먼저 하고요. 레이저 가공한 다음에 한번 하고, 식각하고 하고, 메탈하고 하고, 도금하고 하고, CMP하고 하고 매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해줘야 나중에 완제품이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불량이 시작되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요즘에 이거는 반도체 회사에서 전수검사 데이터를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어느 패키지에서 불량이 났다고 하면 이거를 그 앞에까지 추적을 해서 AOI 데이터를 보면 야, 여기에 레이저 가공이 어떻게 됐더니 나중에 불량이 나더라, 아니면 야, 메탈라이제이션이 이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 불량이 나더라, 이거를 역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OI는 굉장히 횟수를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 엑스레이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일단 CMP 전후로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CMP 전에 한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CMP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불량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 셀은 그냥 버리고 CMP 자체를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비용을, CMP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CMP를 하고 나면 또 엑스레이를 해가지고 여기에 구리가 좀 잘 채워져 있는지를 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CT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잘 채워져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보이드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포가 끼는 게 있어요. 기포가 끼는 걸, 그 기포가 얼마나 크게 꼈는지, 그리고 크게 꼈으면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CT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그래서 이 AOI 쪽은 국내에서 HB 테크놀로지, 야스, AKC 이 3사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HB 테크놀로지, 야스는 이제 SKC 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AKC는 삼성향 혹은 삼성에 소속되어 있는 TGV 회사들이 있죠. JWMT나 캠트로닉스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AKC AOI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장비는 오늘 얘기 드렸던 이노메트리나 아니면 세크 이런 회사들이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이 분야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PPT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지금 물결문이 보이잖아요. 이 물결이 살짝 조금씩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물결이 움직이지를 않죠. 원래 처음에 제가 이 채널 만들고 물결을 움직이게 했었던 건 내용도 참 재미가 없는데 이 화면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다이내믹스가 떨어져서
얼마나 지루할까 생각해서 여러분들 배려하느라고 이걸 좀 그래도 움직이게 해놨었는데, 이게 또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뒤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움직이지 않게 또 고정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제한사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저희 채널 이용하시면서 제한하실 사항 있거나 아니면 뭐 알아보시고 싶으신 내용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